꿈이 있는 아시아로, 비전이 있는 아시아로 TV의 노마시안 배양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8강으로 또 만났습니다. 중국의 부동산을 알면 아시아 부동산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7강까지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중국 부동산을 보면 어느 나라가 생각이 나실지도 좀 약간 예측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아시아 부동산들이 있잖아요. 그 부동산에 정말 중국처럼 따라오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는 이 내용들이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할 때 어떤 투자의 가이드가 됐으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맞추고 났을 때 제가 다른 아시아 국가의 또 전문가들을 불러서 함께 제가 또 어떤 상황이고 또 중국과 어떻게 비교가 되고 어떤 게 더 좋고 또 타이밍적으로 어떤지 저희가 한번 시간을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강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2015년부터) 지금 2020년 현재까지 어떻게 보면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입니다. 해외 교민이 바라본 중국의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뭘까요? 지하철이에요. 제가 첫 시작을 지하철로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중국 상해의 지하철 노선표입니다. 엄청나죠? 네.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시 중심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4개 이상의 노선이 가는 곳들도 꽤 많고요. 굉장히 지하철이 많은데, 자, 역사를 제가 여기까지 쓴 거는 2013년까지고요. 다음 장에 13년 이후가 또 나옵니다. 1993년도부터 시작해서 1호선이 개통이 됐죠. 그래서 20년 동안 14개의 노선이 개통이 됐어요. 그러니까 1.4년 안에 한 개씩의 노선이 개통이 된 거고요. 총 346개의 역사가 있다고 이 당시에 했었는데요. 지금은 계산하니까 400개가 넘는 역사가 지금 생겼더라고요. 네. 여기에 보면 이런 표시가 있어요. 저 표시는 상해의 상하이, 여기 이 S가 상하이고요. 메트로라는 표시를 해서 상하이 메트로를 상징합니다. 사실은 상하이 지하철만 가지고도 1시간을 강의를 할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지하철과 연관된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하철이 이게 많다 보니까 그 지하철의 역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지었는지,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얘기를 아까 했는데 2020년도까지 총 18개의 노선을 완공한다고 했었고요. 21호선까지 건설 계획을 확정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노선의 길이가 세계의 1위를 지금 상해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2013년 이후는 지금 현재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2013년도에 11호선이 개통이 되고 13호선, 12호선 계속 개통이 됐어요. 디즈니가 중국 상해에 있는 거 아시죠? 상하이에 디즈니랜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11호선까지 해서 쭉쭉쭉 이렇게 연결이 돼서 415개가 올해 말에 지금 현재 415개의 역사가 있고요. 올해 말까지 14호, 15호, 18호선까지 해서 더 개통이 되고 10호선도 2기가 더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약간 좀 연기가 되는 부분도 좀 있나 봐요. 그래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10호선 2기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개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하철이 굉장히 중요한 상해 사람들의 교통수단이에요, 지금. 근데 시 중심에는 지하철이 많잖아요. 그럼 바깥으로 갈수록 또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지하철이 있겠죠. 근데 이제 교외로 가면 갈수록 지하철의 공간들이 좀 더 이렇게 텀이 있겠죠. 그래서 교외 지역으로 갈수록 제일 중요한 거는 지하철이 있느냐 없느냐, 역세권이냐 아니냐가 투자를 할 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2015년부터 20년도까지의 투자는 지하철 역세권하고 상당히 관계가 많았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교민 투자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15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지난 7강에서 말씀드리기를 2010년에서 2015년도는 아시다시피 부동산 장기 침체기였잖아요. 그러다가 왜 침체기였는지 말씀드렸죠. 그 정부가 규제를 해서 구매 제한을 했죠. 외지인들도 구매하지 말라. 자격 조건은 5년 동안 세금을 내야 너희들이 구매할 수 있다.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대출 규제. 대출을 30%만 해준다든지 40%밖에 안 해준다든지, 그리고 대출 금리를 막 몇 번씩 인상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출 이자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6.95%까지 갔어요. 그래서 한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공급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개발상들한테 땅도 주지 않았고 공급이 부족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숨어져 있던 공급들이 막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와중에 국가가 2015년도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정책? 구매 완화 정책을 발표한 거예요. 그때 어마어마하게 집값이 올랐습니다. 그때 한 2015년 3월 10일 날 부동산 완화 정책이 나왔습니다. 어떤 정책이냐면 대출을 30%에서 40%만 대출해준다고 하던 것들이 70%에서 80%까지 대출이 해준다. 그리고 금리가 4번이나 인하됐어요. 6.95에서 인하되고 해서 4.5까지 대출이 인하가 된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죠. 사실 저희 주변에 아시는 분들 뭐 포함해서 어쨌든 아시는 지인들이 2014년도 연말부터 투자를 시작을 했었어요. 한동안 부동산 투자를 안 하다가, 왜냐하면 이게 공급이 너무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알고 일단 지금 투자할 때가 됐다 해서 사실은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투자하셨던 분들이 아주 상당히 한 1년 만에 집값이 2배를 갔죠. 지금 현재의 상해 부동산의 평균 주택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비교를 하게 거꾸로 넘어가면 2010년도를 분석을 해보니까 한국 돈으로 한 평에 1,700만 원이 상해 평균 집값이었어요. 한 평에 1,700만 원. 평균 집값이. 근데 지금 현재 2020년도 현재는 평균 집값이 3,000만 원이 넘어요. 3,700만 원 계산하니까 오늘자로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3,70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너무 비싸죠, 상해가. 그러니까 이게 빈부의 격차가 너무 좀 심한 것 같아요. 이게 평균 가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그런 그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집값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제가 2005년도에 부동산을 이렇게 구매를 하던 당시에 자고 일어나면 집값 오르고 자고 나면 집값 오르고 하던 그것을 10년 만에 다시 한번 경험을 했어요. 2015년도에. 그런데 사실은 그런 시기에 집값이 많이 상승을 하면 사실은 좀 조짐이 이상하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가성비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로 옮겨가야 되는데 비싼 집들을 계속 가면서 이렇게 막차를 타셨던 분들도 사실 좀 있어요. 근데 그런 시기에 정말 이렇게 컨설팅을 좀 잘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2010년 전에는 아무거나 사도 올랐다면 2010년 이후는 사실은 그 지역에 따라 어떤 호재가 어떤 게 있는지도 잘 분석하고 사야 되거든요. 특히 중국은 2020년도까지의 개발 계획이 있고요. 2030년도까지의 개발 계획이 있고 2040년도까지 개발 계획이 있는데 대부분 거의 다 완수를 했어요. 2020년도까지 개발 계획 안에 여러 가지 중점 개발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개발 지역 중에 한 지역을 한국 교민들이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근데 대부분 성공했죠. 그래서 그분들은 집값이 거의 2배가 돼서 올랐다가 다시 2016년도에 다시 억제 정책이 나옵니다. 이게 길게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년 간 것 같아요. 2년 정도 이게 굉장히 2년도 안 갔나 봐요. 한 1년? 2년은 조금 못 된 것 같고 한 1년 6개월 정도 집값이 막 상승을 했고 그 당시에 가장 문제점이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제일 어려웠던 점들이 생각해 보면은 땅값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땅을 막 경매로 많이 낙찰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집이 지어진 집보다
땅값이 훨씬 더 비싼 거예요. 옆에 있는 집값보다 땅값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중국말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밀가루 값이 빵값보다 비싸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시절이 2015년에 굉장히 이렇게 있었던 실제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정책을 낸 거죠. 사실은 여기에 보면은 띠왕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띠왕이라는 이 정의가, 명칭이 뭐냐면 그 지역에서 혹은 상해에서 제일 최고 경신한 낙찰가를 띠왕이래요. 낙찰가를 경신한 어떤 그 건설사를, 그런 프로젝트들을 띠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번 달에 띠왕은 어디야? 그러면 왕커 그룹이야.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요번에 띠왕은 어디야? 그러면 여기 뭐 헝따 그룹이야. 이런 식으로 그 시기마다 제일 비싸게 최고 갱신을 한 그런 갱신을 이렇게 찍은 그런 건설사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띠왕이 굉장히 이렇게 그 말들이 오르내리던 그런 시기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집값보다 땅값이 더 비쌌으니까, 그럴 때 국가가 그때부터 대대적인 규제를 한 거예요. 그때는 규제를 어느 정도까지 규제를 했냐면, 최고, 최대, 최초 이런 거 쓰면은 전부 다 뭐 몇 억씩 그 벌금 물리고, 과장 광고 금지. 그래서 뭐 마케팅과 홍보에 대한 금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당시에 많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중국 분들이 과장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홍보를 할 때. 그런데 그때부터는 강경관 조망 이런 것들을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영구라는 말 자체를 못 쓰게 했거든요. 강뷰가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이제 고객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사기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고, 이때 제일 이게 어떤 그 위험 수위라고 본 게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이제 홍치아오 CBD라고 어떤 한 지역에, 그게 6대 중점, 2020년도까지 중점 개발 지역 안에 들어가는 지역이 있었거든요. 그 지역에 2015년 어느 한 해, 2016년인 것 같네요. 2016년 연초 정도에 어떤 한 아파트가 분양을 했는데 피를 1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1억. 근데 그 1억이라는 돈을 누가 가져가느냐? 모르겠어요. 이게 간부들이 그 지역의 간부들이 가지고 가겠죠? 근데 그런 거를 한국 교민들이 그 돈을 주고 사신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지인들하고 아시는 분들끼리는 그렇게 피가 올라가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저희는 전혀 개입을 안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딱 이렇게 그런 일들이 생기고 난 이후에 바로 그 다음 달부터 부동산 규제 정책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돈을 받거나 이게 그런 문제점, 가격을 함부로 하거나 이런 회사들은 전부 다 그 국가가 땅을 회수해 가겠다. 그런 개발상들은 다 국가가 회수해 가겠다. 그런 정책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분양가 하한제도, 분양가 상한제도 이런 게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 5%인가? 그 이내에 가격을 절대로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가 이때 생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하게 흘러간 거죠. 저는 사실 이런 걸 보면서 사실 다른 해외 부동산에서는 중국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도시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시기에 했던, 개발사가 했던 그대로를 그대로 따라서 마케팅 방식을 똑같이 하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되게 위험하구나,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렇게 띠왕이 있고 그래서 집값이 좀 떨어질 위협들이 있기는 했지만, 이제 젊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수요들이 좀 많았어요. 교민들도. 그래서 해외로 건너갔을 때 내가 작은 집이라도 하나를 구매를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시기에 많은 젊으신 분들이 구매를 했고, 2030 프로젝트 해가지고 좀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해서 아직도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주로 신도시 쪽으로 많이 했죠. 칭푸 신도시, 펑신 신도시, 진산, 링강, 이게 다 신도시들인데, 이 신도시들이 마스터 플랜 안에 다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앞으로 상해 정부가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라는 것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 시기에 집을 구매했던 가장 큰 근간은 뭐였냐면, 띠왕이 가장 높이 올려놓은 그런 것들을 산 게 아니라,
그 전에, 띠왕이 생기기 전에 개발을 했던 그 지역, 땅을 싸게 샀던 그 지역들을 가장 최저의 금액으로 집을 구매를 했어요. 지금 현재는 이런 집들이 집값은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규제를 했기 때문에. 근데 아까 제가 지난번 강의에도 보였다시피 좋은 상품들은 집값이 안 떨어져요. 아무리 규제를 해도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시기에 필 받으면 가격이 오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요 시기에 샀던 이런 분들은 가격이 일부 약간 조정이 된 데도 있고 올라간 데도 있고 그래요. 근데 큰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은 다음번에 부동산 우대 정책이 만약에 나오면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볼 그런 그 지역으로 보이고요. 2016년도에 했으니까 지금 한 2020년도니까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런 시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 그 주성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동산은 거주를 위한 거지 투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때부터는 그냥 진짜 완만한 걸로 갔죠. 그리고 2016년에서 17년의 정책이 여태까지는 그냥 한 2년 정도만 외국인 완화 정책일 때는 사회보험이나 이런 걸 2년만 하면은 외지인들이 구매를 할 수가 있었는데 5년을 해야 된다고 또 다시 규제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대출도 원래 70% 80% 되던 것들이 대출을 30%와 40%만 낼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현금에 여력이 없는 분들은 사실상 더 투자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리고 그 시기에 한국 교민들이 이제 중국에서 투자를 많이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때 해외 부동산을 더 관심을 갖게 됐죠.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베트남으로도 투자를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또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캄보디아 쪽으로 많이 갔죠. 그리고 이 시기는 사실은 특별한 어떤 특성은 없었어요. 단지 규제를 했기 때문에 다 관망하는 그런 상태였고, 요즘 최근은요, 2020년도에 아무튼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돈들이 또 풀리잖아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중국에 양해가 있었잖아요. 양해에서 어떤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 집을 팔지 구매를 할지 결정을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양해에서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냥 기본적인 이 기조로 가겠다라고 국가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큰 변화가 없구나. 그럼 이 시기 정도는 내가 구매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최근에는 한 4, 5년 사이에 거래량이 가장 활발합니다. 가장 활발하고 금매나 이런 것들은 지금 요 시기에 많이 팔렸어요. 그리고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금매가 완전히 해소돼서 집값이 조금 올라가는 곳도 있고 어떤 지역은 아직까지 금매를 지금 해소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도 지금 있습니다. 지금 요 상황은 가장 현재 핫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이제 여태까지 투자 수익률이 얼마 정도 나왔을까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옛날에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 이것들 실제 사례예요.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 최근에는 또 다른 어떤 자료들을 또 저희가 다음에 한번 시간을 내보겠습니다.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제가 여기 한번 보면 2002년도에 투자를 해서 2년 동안 투자를 하고 판매를 했던 집이 수익률이 666%. 또 어떤 집은 이건 다 내환선 이내예요. 이 공통점은 이걸 보셔야 돼요. 제가 항상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시 중심은 땅은 어디로 옮겨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투자를 할 때는 다 중심에 들어가야 돼요. 그 중심에 들어가신 투자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2004년도에 사서 6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요. 333% 나왔어요. 그리고 또 여기는 2005년도에 사서 7년 동안 했는데 1211%, 1200%가 나왔어요. 수익률이. 그리고 어떤 거는 2006년도에서 7년 했는데 600% 가까이 나온 것도 있고요. 이게 보시면 600%. 그리고 2008년도부터 한번 잘 유심히 보셔야 돼요. 2008년도부터는 좀 이제 약간 투자의 실패 사례들도 좀 있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2008년도에 해서 7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200% 나왔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거는 이게 같은 지역을 해도 어떤 거는 실패 사례가 이 시기부터는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또 바깥으로 갈게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도 2011년도에서 6년 동안 투자했는데 200%가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가 대부분 평방수가 다 커요. 이게 내환선. 그러니까 시 중심 같은 경우는 크던 작던 간에 다 수익률이 높거든요. 근데
이 시기 2007년도 이후가 넘어갈수록 평방수가 큰 것들은 수익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2010년도에 중안에서 외항 같은 경우는 보세요. 여긴 140평방이에요. 조금 작죠? 그거 걷기는 오히려 300%가 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011년도에 사서 5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18%. 왜냐? 내환 이내에 샀는데 여기는 좀 늦게 사신 거죠, 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또 여기도 하나 볼게요. 어떤 분은 2002년도에 사서 뭐 200%, 3년 동안 해서 200% 되신 분 있고, 또 133평방 사서 5년 투자했는데 이제 한 600% 가까이 되신 분 있고, 여기에 179, 109. 2009년, 10년으로 갈수록 수익률이 좀 적어지긴 했어요. 왜냐하면 2009년도에 샀다가 뭐 2015년도에 팔았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악의 장기 침체기에 팔았던 거예요. 자, 또 하나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아까 거기까지는 외환선 이내를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는 이제 새로 생긴 신도시 쪽을 투자하신 분들인데요. 다 다른 거 하나도 보지 마시고 요 밑에만 보시면 수익률이 얼마냐면 0.48? 여긴 600이에요. 여기는 투자를 잘 하셨네요. 여기는 90평방을 샀는데 3년 투자했는데 여긴 600%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작은 걸 사신 분들은 다 성공을 했어.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은 200% 5년 투자했는데, 그리고 어떤 거는 120, 13, 16, 9%예요. 근데 이거를 만든 게 언제 만들었냐면 2014년도인가? 이거 14년도인가 15년에 저희가 분석하느라고 만든 자료거든요. 근데 다 실패한 걸로 나오잖아. 이분들은 사실 팔았어요. 2009년도나 2010년에 샀다가 뭐 한 2015년 정도에 팔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2015년까지가 아까 2014년, 15년 그 시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침체기였잖아요. 근데 2015년도 3월부터 다시 완화 정책을 펼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집값이 엄청나게 뛴 거예요. 지금은 만약에 이거를 제가 수익률을 다시 계산한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적어도 이쪽으로는 갈 것 같아요. 근데 기간이 이 시기는 2년, 6년, 7년, 8년, 7년, 6년, 5년이지만 이제 기간이 좀 더 길어졌어. 좀 한 10년도 기다리신 분도 있고 한 10년 정도 기다리신 분도 있고, 그러나 시기가 조금 길면 길어지는 건 있지만 대부분은 수익률이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런 상황이 최근의 상황이라는 것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례들을 여러분께 좀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ING 중입니다. 현재 중국에 투자하신 분들은 현재의 상황 자체가 부동산 침체기 관만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게 돈도 풀리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실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매나 이런 것들 거래가 활발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평균 가격도 굉장히 높아졌고, 그리고 옛날보다는 좀 더 기간이 길어졌다는 거, 그러나 투자 수익률은 굉장히 높았다는 거, 그런 것들 여러분께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또 2020년 이후는 어떻게 될지 되게 또 기대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에 오셔서 혹은 이제 다른 나라에 가셔서도 젊으신 분들이 저한테 이런 피드백을 좀 하시더라고요. 내가 30대에 해외를 갔는데 나는 주재원으로 가서 거기에 심취해 있어서 뭐 골프 치러 다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누리고 살았는데 부동산 투자나 이런 거 하나도 생각을 안 했대요. 왜냐하면 원래 이렇게 해외로 가게 되면 주재 수당을 많이 주잖아요. 근데 마치고 3년이든 5년이든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니까,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친구들은 이미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해서 정보들이 많아서 뭘 많이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는 내가 와가지고 정보도 있어도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 했대요. 그래서 투자를 하나도 못 했대. 그러고 나서 한국에 돌아오니까 자산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 친구들이 옛날에는 해외로 간 나를 부러워했는데
지금은 나하고 친구들하고 자산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 그 제일 후회하는 게 내가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 투자를 하거나 한국의 투자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굉장히 나한테는 마이너스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만약에 어떤 나라로 가면 그 나라에 조그마한 거라도 사실 그 나라의 흐름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중국처럼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이 좀 되어 있는 나라들은 작은 거 하나라도 투자를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중국에 대한 정보들을, 실제 정보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끔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아, 이거는 실제하고 너무 다른데라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 유튜브를 중국에 가면은 볼 수가 없어요. 다 막아놓기 때문에 VPN을 켜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데 그것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중국에 가 있는 분들은 유튜브에 뭐가 나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중국은 중국만의 이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 위챗이라는 어떤 툴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 안에서는 정말 재미있고 또 역동적인 정보들이 오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 정보를 정말 알고 싶다면 위챗을 꼭 다운을 하셔가지고 위챗이라는 것을 통해서 중국의 진짜 실제 정보들을 많이 좀 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국에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잠깐 와 있어서 지금 아직 중국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저는 중국 상하이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 충분히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더 정말 정확한 정보들, 또 유익한 정보들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의 어떤 투자나 이런 것들이 혹시 좀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제가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8강 해외 교민이 바라본 현재 부동산 시장까지 해서 4개의 블럭을 제가 투자 상황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꿈이 있는 아시아로, 비전이 있는 아시아로 TV 노마시안 배양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